이번화 갓벨리 사건의 회상에서 가프가 출격을 하는데요. 가프는 로저를 노리고 간 것입니다만 갓벨리 사건의 진상은 가프와 로저가 손을 잡고 록스를 저지한 사건입니다. 즉 앞으로의 갓벨리의 상황은 록스의 적단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갓벨리에 들이닥친 것이었으나 흰수염의 말대로 록스는 목적을 잃고 천룡인들을 죽이려 할 것이란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가프와 로저가 손을 잡고 록스를 저지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로저는 왜 자신의 적인 가프와 손을 잡고서라도 록스를 저지해야만 했던 것인가? 이것이 의아합니다. 로저는 해적이기에 같은 해적인 록스보다도 천룡인과 가프가 더 큰 적일 테고, 가프와 손을 잡는 것은 천룡인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질 텐데도 말이죠. 아니 애시당초 로저는 왜 갓벨리에 온 것인가부터 의아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바로 해적섬의 보물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저는 처음에 가프가 말하는 이 해적섬의 보물이 당연히 악마의 열매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악마의 열매는 총 6개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악마의 열매가 해적섬의 보물이라면 해적섬의 보물들이라고 칭했어야 했을 것 같고, 로저와 이 수많은 해적들이 악마의 열매를 노리고 천룡인과 최강의 록스 해적단에게 대항하여 출항할 이유도 보이지 않습니다. 해군들조차도 해적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이죠. 즉 말하고 싶은 건 현재 갓벨리에는 악마의 열매 말고 진짜 해적들의 보물이라고 불리는 어떤 것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적영화인 캐리비안의 해적을 보면 말이죠. 삼지창이라고 이 보물을 얻으면 바다를 지배할 수 있다는 그런 전설의 보물이 존재합니다. I've read about a treasure that holds all the power of the sea. The trident of Poseidon can break your curse. 이런 해적 전설처럼 해적들에게만 내려오는 보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로저는 그 보물이 세계의 왕이 되겠다는 지배자의 사상을 가진 록스가 그 보물을 취하지 못하게 가프와 손을 잡을 명분이 생긴 것이고, 가프도 이런 이유와 함께 해군으로서의 입장도 더해 로저와 손을 잡은 명분이 생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룡 열매를 먹은 카이도는 이미 왕좌의 게임에서 탈락하고, 도톰 열매를 먹은 쿠마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이 상황 속에 해적들이 노리는 것이 악마의 열매가 아닐 확률은 너무도 높기에 지금 갓벨리에는 해적들의 보물이란 어떤 것이 갓벨리 사건의 시발점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가 맞다면 록스가 패배하며 록스가 이것을 취하지 못한 것이 결정난 시점에서 이 해적의 보물이란 것이 세계정부와 해군의 손에 들어갔다면 그것은 어쩌면 도플라밍고가 말한 それは俺が聖地マリージュは内部にある重大な国宝のことを知っているからだ。マリージョに国宝。それは存在自体が世界を揺るがす。 국보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쿠마의 악마의 열매를 먹은 장면을 보면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과 곰발바닥에 손을 얹는 능력 도톰도톰 열매에서 운명적으로 쿠마가 도톰도톰 열매를 쥐게 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물고기와 곰의 발바닥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는 꽤나 유명한 맹자의 인의에 대한 문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옹장형 혹은 어여옹장이라고 하여 생명과 의리를 물고기와 곰발바닥에 비유하여 풀어낸 것인데, 이것이 참 쿠마의 인생과 닮아 있습니다. 물고기 내가 갖고 싶다. 곰 발바닥 역시 갖고 싶다. 그러나 이 둘을 다 가질 수 없다면 물고기를 버리고 곰 발바닥을 취하리라. 나는 내 목숨도 소중하지만 의로움도 행하고 싶다. 하지만 둘 다를 동시에 취할 수 없다면 생명을 버리고 의로움을 행할 것이다. 생명을 물고기에 곰발바닥을 의리에 연결지어 목숨보다는 인의를 더 소중히 하겠다는 맹자의 유명한 문답인데요. 이를 시작으로 쿠마의 캐릭터성은 맹자의 사상에서 나온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현재 쿠마의 행보와 비슷한 점과 쿠마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역성혁명. 맹자는 일본에서 학자들에게나 잘 알려져 있을 뿐 인간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묻힌 철학자입니다. 그 이유는 맹자가 역성혁명론을 적극 지지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죠. 역성혁명이란 혁명을 통해 국왕의 성실을 바꾼다. 즉 지금의 왕이 포항무도하여 백성과 하늘의 뜻을 저버렸을 때 새로운 천명을 받은 사람이 그 왕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신하가 왕을 죽이는 것이 정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지하는 이론이기에 천황에 있는 일본에서는 이런 사상이 위험해 보였기 때문에 더더욱 묻힐 수밖에 없었죠. 이것처럼 왕을 끌어내려도 된다는 맹자의 혁명적인 사상이 쿠마의 캐릭터성과 관련이 있다면, 지금 쿠마가 마리조아에 가고 있는 것은 노예를 구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왕을 죽이기 위함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며 쿠마의 비극적인 인생 역시 맹자의 아주 유명한 가르침과 비슷한데요. 이런 쿠마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폭군이 된 것일까를 생각해보면 오다쌤은 성군이 폭군이 되는 과정을 꽤 여러 번 그려왔습니다. 알라바스타의 성군, 네페탈리 국왕이 폭군이 되어가는 과정은 크로커다일의 장기간에 걸친 모략 때문이었고, 드레스로자의 성군, 리쿠 국왕이 폭군으로 불렸던 방법은 도플라밍고의 모략으로 인하여입니다. 즉 쿠마가 폭군이 된 과정 역시 타인에 의한 모략일 가능성이 크고, 쿠마가 폭군이 되는 모략 중 가장 크게 쓰일 수 있는 요소는 아마 쿠마의 고통을 뽑아내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쿠마의 대표적인 능력은 고통을 뽑아내어 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상화된 것이 사라지는 방법은 딱 하나 말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身代わりになるというなら文字通りお前がこの苦痛を受けろ 바로 누군가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스릴러 바크에서 뽑아진 루피의 고통은 조로가 남김없이 받아들여서 사라진 것이고, 쿠마의 보관된 기억은 에그헤드의 창고에 있었습니다. 보니가 쿠마의 기억을 더듬으며 이 형체가 사라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다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형태가 보존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마음을 가진 쿠마는 백성들의 고통을 모조리 뽑아내어 어딘가에 보관하다가 타인에 의해 누군가의 모략에 의해 그 보관되어 있던 고통들이 다시 백성들에게 되돌아가 버려 폭군으로 불리고 쫓겨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쿠마의 서사가 시작되며 이반코프의 서사도 보여지는 것이 이제 혁명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반코프는 임페다운에서도 정상결전에서도 그리고 이번 갓벨리에서도 언제나 멋있게 그려졌습니다. 오다가 제일 좋아한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던 캐릭터 둘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봉쿠레와 이반코프입니다. 이 둘은 차별받는 종족은 아니지만 오카마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처럼 혁명군에는 상설 멤버 이반코프 포함 군대장 그리고 일부 전력들이 오카마입니다. 그렇기에 혁명군은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 차별받는 종족, 약자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집단이라는 서사를 쌓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봉쿠레도 혁명군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4개의 바다, 이스트블루, 사우스블루, 노스블루, 웨스트블루, 이 중에서 루피가 태어나고 로저가 사형당한 바다인 이스트블루 말고는 그 어떤 바다도 깊게 다루어진 적이 없습니다만, 에그헤드가 시작하면서 어쩌면 이스트블루만큼이나 깊게 다루어진 바다가 있습니다. 웨스트와 사우스입니다. 에그헤드가 시작하며 동시에 진행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리조아의 바솔로뮤 쿠마, 하치노스의 쿠잔, 에그헤드의 주얼리 보니, 엘바프의 샹크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사우스블루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우스블루의 이야기들은 웨스트블루의 어둠에서 시작한 것이 많은데요. 보다가 이런 웨스트블루의 세계의 어두운 면을 믿고 조금 더 깊게 다루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일족이 해가 떠오르는 여명의 던이라고 생각되는 이쯤에서 해가 떠오르는 곳은 동쪽, 이스트이고 해가 지는 곳은 서쪽, 바로 웨스트이기 때문에 오다는 동쪽 바다에서는 세계의 희망을 그리고 서쪽 바다에서는 세계의 어둠을 그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며, 그래서 혹시 검은 수염도 웨스트블루 출신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지만 검은 수염의 출신은 위대한 항로입니다. 여기서 검은 수염 해적단 원년 멤버들의 출신을 보면 말이죠. 딱 2명만 출신섬이 같습니다. 바로 검은 수염과 바제스이죠. 오다는 선장만큼이나 2인자, 즉 부선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선장들의 일러스트를 따로 그려내고 중요인물들 포함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카이도전에서는 카이도와 킹의 서사를 따로 그려냈을 정도로 선장과 부선장의 관계의 진심인 편인데요. 이것이 검은 수염한테도 적용될 것은 너무도 자명하기에 부선장 일러스트의 검은 수염 해적단 부선장은 시류이긴 하지만 검은 수염 해적단의 일본선 선장인 바제스는 어쩌면 검은 수염과 같은 출신인 것으로 보아 검은 수염과 비슷한 시기를 겪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둘의 인생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버커니어족의 특징인 흑갈색 피부와 곱슬머리, 하체에 비해 거대한 상체, 그리고 강인한 힘들이 검은 수염에게도 적용되어 검은 수염도 버커니어족이 아닐까 생각되는 현 시점에서 이 모든 특징들이 바제스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통해 바제스 역시 버커니어족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검은 수염이 악마의 열매를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이 버커니어족의 무령의 것을 유형화하여 형상화시키는 능력이라면 바제스가 검은 수염처럼 똑같이 천을 준비하고 その能力は俺がもらう
악마의 열매를 빼앗을 수 있는 것처럼 말했던 이유가 버커니어족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갓벨리의 스토리가 전부 보여지지 않았고 소르베 왕국으로 넘어가졌기에 아직은 해적의 보물이 무엇인지 검은 수염도 갓벨리 사건에 얽혀있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 오다가 진행하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검은 수염과 직간접적으로 얽혀 들어갈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풀릴 지백과 검은 수염의 스토리를 기대하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愛をか闇か勝者は一人だ